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미래 디지털 시대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인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다소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된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 이제 새내기로서 입학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 경험과 공부의 끝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만의 강력한 Y라고 하죠. Y라는 질문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why,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뭐 익숙한 주제이지만요. 어, 우선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주로 가르치는 교과목들은 마케팅과 관련된 교과목들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나 KT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고요. 그 직장 생활을 경험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취업을 하면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너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택했든 어떤 기업에 취직을 했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든지 마지막 선택이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기업들을 다녔고,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큰 기업, 작은 기업, 뭐 벤처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었던 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뭐 공부하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 미래의 변화는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 인재의 방점이 찍혀 있죠. 사실 과거에 저희가 농경사회라든지 뭐 50년, 60년대 이제 막 산업화가 될 때에는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 평생 고용은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마치 아버지나 가족의 가장처럼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개념이겠죠. 네가 일단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너는 평생 월급이 보장되는 거야. 이런 평생 고용의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쉽지만 이런 평생 고용의 시대는 이제 사라졌죠.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왔다는 스타트 조건만 가지고 평생에 보장되는 사회보다는요, 내가 살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능력사회, 이게 너무 당연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려나? 네. 주판이라는 물건이죠. 사실 제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렸을 때 공부를 배울 때는요,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때는 학교에서 암산, 주산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 거기 배웠죠? 예전에 보셨을 것 같은데, 응답하라, 뭐 1997 이런 데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컴퓨터라는 걸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얘는 80년대 초에 나왔던 애플2라는 컴퓨터인데요. 애플2 아시는 분 계시죠?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인데, 애플2가 나오면서 개인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도 필요가 없죠.
자, 스마트폰이나 어떤 모바일 기기로 컴퓨터가 하는 걸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예상도 못할 정도의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왔는데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런 큰 환경 변화 속에서 특히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미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더 진화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이슈죠. 왜냐면 저야 뭐 앞으로 살아야 얼마 안 살겠지만 여러분들 살 세대는 이 변화를 적어도 50년, 60년 이상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세대신 거예요. 그렇죠?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요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왔는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이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되는가, 인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할 때는요, 사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술 변화가 전부는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건 기술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항상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얘기 나오고 세금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변화예요. 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삼성이나 애플이나 현대나 뭐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경쟁의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상대방을 먼저 제가 파악을 하고 상대방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 이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처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는 거는요, 비록 우리 오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고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잡계라고 하잖아요. 복잡계. 이런 복잡한 영향 요인들이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편협되어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픈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더라도 조선일보 같은 아주 극우의 신문도 보셔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 같은 진보적인 신문도 보셔야 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시고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되 그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건 자신만의 확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리셔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 오시면 제일 기대하는 게 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 아주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물론 그런 역할도 대학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합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판단을 자신있게, 이건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린 나의 판단이야,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것이 대학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눈에 띄고 있는 변화는 뭐냐면 기술적인 변화예요. 기술적인 변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스마트폰 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나이 때 학생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TV를 안 보죠. 신문도 잘 보지 않죠. 책도 잘 안 보시죠. 그리고 요즘은 영화도 잘 극장 가서 안 보시잖아요. 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생활이 해결되는 뭐 같은 존재죠? 도라에몽 같은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요인들이 변화를 미치지만 기술적 요인이 미치는 변화가 정말 큽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들이 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첨단,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로 보냐면 보통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처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학자, 튜링이라든지 이런 영국 학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만 그 당시에는 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계, 컴퓨터겠죠.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는 못했어요. 요즘은 어떻죠? 특히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게 그래픽 카드의 발전과도 관련이 크죠. 여러분 뭐 그래픽 카드가 요즘 보시면 쓸만한 거는 뭐 하나에 3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픽 게임용 카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든지 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든지 이런 데 수요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2010년대 특히 알파고라는 존재가 생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공지능이 초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초기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소설 안드로이드는 뭐 전기형을 꿈꾸는가 이 소설 영화로 나왔죠. 블레이드 런너라는 영화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 기동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공상과학 속에서 먼저 인공지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관심은 학술적 관심도 컸지만 대중들의 호기심?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말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게 더 시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인공지능은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존재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원래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다한다 보는 분도 있고 그리고 현상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사람은 지금 현재 보이는 대로 그렇죠? 경험적인 현상에 관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공지능도 보시면 인간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 관점 혹은 현상론적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우리 커넥티드 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정보 서비스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을 강조한 시대가 있었지만 이젠 조금 더 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는 시간이 많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자가학습이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필요한 계획을 수리며
그리고 의사결정, 할지 말지, 갈지 말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이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현상론적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있죠. 이 경험이 바로 인공지능의 본질인데 어떤 경험이냐? 사람과 유사하면 된다. 사람을 대체할 만큼 닮아버리면은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자, 근데 사실은 사람을 닮는다. 어떤 의미죠? 사람과 구분이 안 되면, 사람같이 생각하면, 혹은 사람처럼 희노애락을 느끼면 그게 궁극적인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자, 1950년대에 튜링 테스트라는 게 제안이 됩니다. 튜링 테스트. 이 튜링은 영국의 유명한 암호학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이나 인공지능의 우리가 흔히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분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잠깐 인터넷을 볼까요? 혹시 예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보시진 않으셔도 이분은 알죠? 베네딕트 캠버비치. 영국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콘텐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에서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암호를 푸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인데 이때부터 컴퓨터가 발전을 하죠. 자, 그래서 그때 이 튜링이라는 사람, 이 캠버비치가 영화에선 대역을 했는데요.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네, 바로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서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튜링 테스트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친구 두 명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은 혹은 두 명 다일 수도 있죠. 한 명은 사람이고 한 명은 컴퓨터일 수 있는데 얘가 사람이 얘기하는지 컴퓨터가 얘기하는지 구분이 안 간다. 마치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이건 인공지능이 완성된 단계다라고 했던 게 뭐죠? 튜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 중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2029년 우리가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요. 특이점 2029년 10년 거의 10년 남았죠. 2029년에는 특이한 점 싱귤레러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이점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튜링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하는 인공지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점점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들이 조금씩은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재미난 사건들을 보면 2014년도에는 유진 구츠만이라는 인공지능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대화 내용만 보고 얘가 사람일까 인공지능일까 맞히겠는데 이때는 어떤 결과가 얻었냐면요. 약 3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유진 구츠만은 사람이야 인공지능이 아니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지만 그렇죠? 근데 비슷한 예를 보시면 최근에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죠. 이루다. 네, 이루다 같은 경우는 아마 유진 구츠만보다 한 7년 정도 뒤에 개발된 인공지능이니까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뭐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열에 9은 사람 같다. 마치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사람같이 대화하는 능력을 보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이 커즈와일은요
2029년 되면 완전히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인공지능까지 개발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반대도 좀 있으세요. 반대라기보다는 이견이 있죠. 그 이견은 뭐냐면, 야, 인공지능이 왜 인간을 닮아야 되지? 그쵸? 만약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미지의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인간도 진화를 하니까. 인간보다 뛰어나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튜링 테스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뭐 완전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도 앞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시스템들을 관찰하면서요. 자,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좀 광범위하게 힘을 받는 연구를 보면요, 인공지능이 구현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보통 5개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리지스틱과 헐팅크라는 연구자가 한 10년 전에 주장한 건데요. 5가지가 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뭐냐면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한가 하지 않은가의 문제죠. 최근에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인기가 있죠.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렇죠.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성인데요. 환경 변화에 맞춰서 알아서 조절되는가. 이건 예전부터 많이 알던 거죠. 예를 들면 더울 때는 자동으로 집에서 에어컨을 켜줘야 되고요. 추울 때는 자동으로 히터를 켜줘야겠죠. 홈 네트워크가 이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 중요했고요. 그리고 적용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어떤 구체적인 사용자가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난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속도를 올려야 되고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음식 만드는 로봇이 건강한 재료를 넣어야겠죠. 이런 것들 적응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기능성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듯이 다재다능한 기능들이 들어가면 좋죠. 사진도 찍고 mp3 음악도 듣고 유튜브 방송도 보고 이걸 3개의 별도의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폰 한 대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다재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업성. 이건 뭐냐면 사람도 사람과 도와서 일을 할 때 더 성과가 좋죠. 그걸 시너지라고 얘기하는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 이상의 그 값을 산출하는 게 시너지인데 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느냐. 뭐 다른 기기,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달라요. 브랜드가 달라요. 메이커가 달라요. 이런 거 관계없이 다른 기기들하고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실제적으로 많은 상품들이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자율성, 알아서 해결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보면 구글 X에서 만든 리프트웨어라는 스푼이 있습니다. 그냥 숟가락이에요. 여러분 구글이란 회사 잘 아시죠? 근데 구글은 굉장히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게 새로운 기술들을 뭐 구글 검색 포탈이나 유튜브도 구글 거지만 이런 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을 돈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만들어내요. 왜? 새로운 기술에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전담하는 일종의 자회사 프로젝트 팀이겠죠. 그게 구글의 구글 X예요. 이 구글 X에서 개발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리프트웨어라는 숟가락이에요. 자, 이 숟가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그 병 중에 파킨슨이라는 병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이 손이나 발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내가 숟가락이 컨트롤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드드드드드.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젠틀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밥을 먹는 인간다운 식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발한 이 제품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손을 떨리면 이건 그 반대 방향으로 진동을 줘서 다시 떨면은 정상이 되겠죠. 우리 아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헤드폰이나 이어폰 중에 그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밖에서 노이즈가 나오면 그만큼 반대 역주파를 주어서 소리를 없애는 기술인데 그걸 숟가락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이 떨리면 그 반대 방향으로 떨림을 주어서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이게 자율성이에요. 자, 그리고 적응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적응성이란 뭘까요? 네. 언제 어디서든지 소비자의 그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미국에 보면 센스라는 그 벤처그룹에서 피너트라는 기계를 만듭니다. 이 조그만 이게 보이죠? 이 조그만 기계인데 이 기계를 넣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알람을 맞춰야겠다. 그럼 이 작은 기계를 베개 속에 넣어줘요. 이렇게 베개 속에 넣어주면 얘가 막 떨리면서 알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재미난 게 여러분 약 먹는 시간 잊어먹죠. 하루 3번. 그런 경우에 이 약통에다 이 작은 기기를 여기 붙여줍니다. 여기 붙은 거 보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 먹을 시간 되면 얘가 막 울려요. 그러면서 약 먹을 시간 알람을 줘요. 그럼 약을 먹겠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여행 갈 때 누가 가방 같은 거 훔쳐갈 수 있잖아요. 이 기기를 이 안에 넣어놓으면 내가 가방이 어디를 가든지 가방의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죠. 만약에 이걸 모르고 누가 훔쳐갔다. 그럼 바로 그날 철컹철컹 호돌이 만나는 거예요. 호돌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센서죠. 내가 원하는 밝기, 내가 원하는 조명, 내가 원하는 조명의 색깔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기능성,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예를 보면 아리스트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커피 머신이 있어요. 커피 나오는 머신이죠. 야, 근데 이 커피 머신이 뭐 이렇게 대단해? 또 뭐 한국에도 많고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커피 머신은 특이하게 이 커피 머신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요. 3,000명 이상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리스타의 그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에서 가장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뽑는 바리스타를 골라서 똑같게 맛을 내줘. 그러면 얘가 그 맛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흔히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이 똥손도 금손 바리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예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협업 능력인데요. 협업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LG전자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세탁기 회사가 있어요. 중국 회사인데 하이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하이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LG처럼 세탁기만 팔아가지고는 미래가 없어. 이 세탁기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해주는 허브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선생이라는 벤처 사업을 개발을 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세탁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상 미러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부착된 미러에 자기 얼굴과 몸을 보여주면 이 사람에 맞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그 어울리는 옷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또 이 옷에다가 RFID 태그라는 작은 전자칩을 붙입니다. 굉장히 작은 전자칩인데요. 이 전자칩을 붙여놓으면 이 전자칩에는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이 옷은 유니클로에서 만든 카사미아 100%의 캐시미어 100%의 울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정보가 옷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내가 뭐 올 코스, 세탁 코스 이런 거 맞추지 않아도 세탁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부드럽게 살짝 세탁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당연히 핸드폰과 연결해서 O2O 수거 배송, 그러니까 빨래를 가져갔다가 빨래해서 보내주는 서비스, 그리고 휴게실 같은 게 필요하니까 빨래 되는 동안에 기다릴 수 있는 커피숍, 이런 것들을 막 공급을 해요. 자, 이건 뭐죠?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진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미래에 바꾸는 모습들은 우리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차 시에서 조금 더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에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수고 많으셨습니다.